1조 원대 지역사랑 상품권 등 국정 핵심 과제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AI 모빌리티 사업과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등은 늘렸습니다. AI라는 이름으로 다 산재돼 있고 박형수 국회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 그래도 조금 정리를 해서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민생과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 책임 대표. 정치가 가능하다는 대미 투자 기금을 관리할 한미 전략투자공사에는 1조 1천억 원을 출자합니다. 민주당은 시한을 놓쳐 민생과 국익에 끼치는 악영향을 막았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협상과 양보를 통해 차선의 결과는 얻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일부 투자자 세금을 줄이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2028년까지 한시 도입됩니다. 배당소득 액수에 따라 14%에서 30% 세율이 적용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렸던 법인 세율을 일괄 1%포인트 인상하는 법안은 여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6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오늘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졌는데요. 한파가 찾아들면서 건강관리, 차량관리, 또 집관리 신경 쓸 일이 정말 많아지죠. 특히 영하 10도 한파가 이틀 정도 계속되면 수도 계량기 동파 위험이 커지는 점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요, 수돗물을 아주 조금 틀어두면 되는데요. 종이컵 한 컵이 33초에 채워질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보일러 동파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보일러는 대부분 추운 공간에 설치되어 있어서 더 취약한데요. 동파 방지 기능이 전기로 작동하기 때문에 전원이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요. 수도관처럼 배관을 보온재나 낡은 옷으로 감싸두면 안전하다고 합니다. 슬슬 난방비 부담도 커지는 시기입니다. 난방비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역시 난방 온도를 낮추는 겁니다. 정부가 권하는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는 20도인데요. 안팎의 온도를 차이가 크지 않게 만드는 게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또 외출할 때마다 보일러 전원을 끄는 분들이 있는데요. 다시 데우는 데에 에너지가 더 들어서 난방비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2월 3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 시간에는 농수산 뉴스 모아서 전해드리고요. 이 시간에 읽는 사람에서는요. 인피니트 마켓이란 책을 통해서 우주산업과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오늘의 퀴즈 드리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난방 온도를 1도 낮출 때 에너지 소비량이 7%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서울 도시가스 요금 평균 단가 기준으로 월 5,150원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에 내복이나 무릎담요, 양말 등을 활용하면 월 1,300원을 추가로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너지 절감 효과가 가장 큰 것은 노후한 이것을 교체하는 건데요. 집안을 따뜻하게 해주고 온수까지 책임지는 이 기계는 과연 무엇일까요? 앞서 동파 방지를 위해서 겨울엔 전원을 끄지 않는 게 좋다고 했죠.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난달부터 크고 작은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이 산불 방지를 위해서 농촌 지역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에 나섰는데요. 오늘 농수산 뉴스 시간에 이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신문 이진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산불 소식이 또 잦아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산림청에 따르면은 지난달 11월입니다. 11월 접어들면서부터 한 달 동안 총 32건의 산불, 크고 작은 산불이 지금 발생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네. 이 피해 면적이 한 76헥타 정도로 여의도 면적이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지난달 산림청 산하의 국립산림과학원에서도 11월을 기준으로 비가 3에서 5일 이상 내리지 않을 경우에는 일평균 1.5에서 2.3건 정도의 산불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을 하기도 했고요. 이미 산불 발생 경보, 경계 경보도 지난달에 주의로 이미 상향 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올 3월에 경북 북부 지역에서 큰 산불이 발생하면서 해당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는데요. 건조하고 또 강풍도 부는 계절이라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농식품부가 집계한 것만 봐도 농작물 피해 면적이 1952헥타르나 이러고요. 가축이 2만 2천여 마리, 과수, 시설, 비닐하우스, 축사 등등 하고 또 그리고 농기계가 무려 17,000여 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아주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바 있는데요. 당시 안동에서부터 영덕까지 취재를 주고 이렇게 다녀왔었는데 너무 처참한 상황들이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네. 아주 크게 듭니다. 농촌 지역에서 산불이 이렇게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불이 번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2015년에서 24년까지 10년간 발생한 산불 원인을 분석을 한 게 있는데요. 이게 입산자나 작업장 등에서 발생한 실화가 5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요. 이어서 소각이 27% 정도인데 이 소각에는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비율이 각각 12.7이나 14.3% 정도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농촌 지역에서 겨울철 농한기에는 되도록이면 소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영농 부산물 파쇄 기간 운영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관에서 직접 나서서 부산물 파쇄를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기관이 다 해주면 제일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일단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에서는 산림 지역에 인접한 고령농이나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 부산물 파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이 직접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영농 부산물 파쇄를 또 할 수 있도록 관련 기계를 각 지역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등에서 무상으로 지금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불이 붙고 나서 바람이라도 불게 되면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되는데 여전히 쓰레기를 태우는 분들이 있는 걸 보면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아주 어릴 때 경험이 있는데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컨트롤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건물입니다.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태우지 마시고 꼭 파쇄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실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실수로 불을 냈다고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방화 같은 경우는 7에서 15년, 그리고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라고 하더라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점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제1종 가축질병이 발생하게 되면은 선제적인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가축을 살처분하는데요. 이때 지급되는 보상금이 적다라는 지적이 제기돼 온 상황에서 이걸 바꾸는 작업에 들어갔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일종 가축 질병이 발생한 농장에 대해서는 처분한 가축을 돈으로 환산해서 기준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시작은 산정된 가축 비용 총액의 80%가 상한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00만 원어치의 가축이 살처분됐다 이렇게 보면은 보상 상한액이 800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부의 방역 정책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안인 만큼 상한을 100%로 높여달라 이런 요구가
축산 생산자 단체로부터 계속 지속이 됐었습니다. 네, 정부의 방역 정책에 따라서 살처분이 되는 거라면 총액이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왜 80%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정부 입장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100% 보상을 하게 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농장 단위 방역은 농가 책임인데 100%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물론 방역 위반 사항들이 뭐 여러 가지 정해져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나 위반을 했는지에 따라서 보상금이 또 차감되는 구조로 현재 보상 체계가 꾸려져 있기 때문에 이 정부의 논리도 100% 맞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이유로 보상 상한이 지금 80%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상한선을 올리는 방식으로 이 법이 개정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모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한 건데요. 골자는 가축 전염병 발생 농가의 살처분 보상금 상한을 현행 가축 평가액의 80%에서 90%로 올리고요.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주요 전염병을 대상으로 해서 시군에서 만약에 최초로 신고한 농가가 있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 농가 같은 경우는 최대 100%까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겁니다. 이를 통해서 빠른 신고를 유도하면서 질병의 확산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인데요. 축산 생산자 단체들의 요구에는 조금 못 미치기는 합니다만은 보상 상한을 높이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라는 점에서는 진일보한 것이기 때문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제주산 한우 고기와 돼지고기가 수출길에 올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제주항에서 제주산 한우, 돼지고기 수출 선적식이 열렸습니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그리고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서 관계자 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고 하는데요. 이게 초도 물량으로 수출된 게 한우, 고기, 돼지고기 합쳐서 4.5톤, 한 2억 8천만 원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싱가포르 국가소득이 상당히 높고요. 축산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육류 시장 규모도 연평균 한 5.5% 정도 성장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우리로서는 축산물 수출 유망 국가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도 수출길이 더 다양화되고 또 수출량이 좀 확대되어서 만일에 있을 수도 있는 국내에서의 축산물 과잉으로 인한 가격 폭락 같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고 옵니다. 네, 축산 농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농수산 뉴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책 속 한 줄에서 오늘을 살아갈 힌트를 찾아보는 이시안의 읽는 사람 시간입니다. 프로 지식 탐험가 이시안과 함께 책, 사람, 삶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은 어떤 책 준비하셨는지 기대됩니다. 네, 우리 저번 주에 그 누리호가 발사됐잖아요. 네. 예전에는 근데 이런 거 한번 발사하면요, 사람들 뭐 밤새서 지켜보고, 맞아요. 뉴스 계속 보고. 예, 그 다음 날 완전히 미디어가 야 우리도 성공했어 이러면서 막 성공 소식으로 도배가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은 살짝 지나간 느낌? 별다른 이야기가 없죠. 네. 근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는 실패하면 크게 기사가 나겠는데 성공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 발사체를 이렇게 발사한다는 거가 굉장한 기술력인데도 그게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축구 선수 메시 있죠. 네네네. 메시가 경기에 나와서 골을 넣으면 너무 당연한데 골을 못 넣으면 다음날 뉴스가 나오거든요. 메시가 골을 못 넣었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 추진체 발사가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다. 그런 정도는 뭐 우리도 얼마든지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그런 현상과 관계가 깊어요. 그 매슈 와인지얼이라고요. 하버드 대학 비즈니스 스쿨에서 그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이시고요. 그리고 브랜던 로소 이 사람도 거기 연구원인데 둘 다 공통점이요. 우주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연구를 하시는 그런 분이고 실제로 나사나 이런 데서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만든 책입니다. 인피니트 마켓. 오, 소개해드릴 제목이 거예요. 인피니트 마켓인 거죠? 네네. 책 제목에 이 마켓이 붙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나 경영성인 것 같은데 누리호 발사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켓 앞에 인피니트잖아요. 무한한. 무한한 네. 막 우주. 무한한 우주죠. 아, 그래서 좀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이 마켓과 우주와는 얼핏 근데 우주가 산업이 막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네. 바로 이 책이 우주 산업을 다루는 책입니다. 근데 이게 산업으로 치면요. 이게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거거든요. 뭐 AI가 산업을 크게 만든다라고 하지만 AI보다도 더 어마무시한 게 될 수 있는 게 우주거든요. 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이 우주 산업이 국가기관 중심의 초대형 프로젝트였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누리호 발사도 그랬는데 이제 민간 기업도 스타트업들까지 뛰어들어서 경쟁이 아주 치열한 산업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우주가 한때는 일단 정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우주하면 딱 떠오르는 뭐가 있으세요? 저는 네. 행성과 또 광활한 그 네. 끝없이 펼쳐지는 네. 아까 이 무한한 네.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교과서적인 그런 상상을 딱 하시는군요. 저 요즘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그 아이들 특히 우주하면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 토이스토리에 우주인 나오잖아요. 버즈. 네네네. 우디와 버즈가 나오잖아요. 그 버즈 같은 경우 저는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버즈가 떠오르세요? 그렇죠. 예, 버즈에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토이스토리의 명대사라고 하는 To Infinity and Beyond. 그러니까 네, 맞아요. 날아갈 때 항상 To Infinity and Beyond 이러면서 맞아요. 날아가거든요. 그게 이제 버즈라이트가 얘기하는 대사. 무한한 공간 저 너머로 이거거든요. 이 버즈가 사실은 그냥 버즈가 아니에요. 이름이 왜 버즈냐면 네.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착륙을 했잖아요. 거기에 닐 암스트롱이 첫 번째 발을 디딘 사람인데 그 두 번째 같이 간 사람이 버즈 올드린이라고 우주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버즈 올드린에서 이름을 따서 버즈가 된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서로 암스트롱과 버즈가 서로 먼저 내리겠다고 싸우고 다투다가 그래서 닐 암스트롱이 이겨가지고 먼저 내렸대요. 뭘 이겼을까요? 가위바위보를 했을까요? 그거 모르겠어요. 근데 다투다가 먼저 내려가지고 그 버즈가 삐져가지고 그래서 사진을 안 찍어줬대요. 닐 암스트롱의 사진을 안 찍어줘서 우리가 달에서 닐 암스트롱이 처음에 내렸으니까 거기 우주인 사진이 그 닐 암스트롱이라고 생각을 할 건데 사실은 버즈 사진이래요 주로. 왜냐하면 사진을 안 찍어줘서 이제 닐 암스트롱이 자기가 먼저 내렸으니까 좋은 마음에 찍어줬잖아요. 네. 저는 그런 관련 얘기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냥 사이좋게 같이 내렸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사다리가 좁아가지고 그게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정도로 한국하면 우주는 아직 뭐 만화라든가 또 얘기하신 그런 어떤 광활한 우주, 행성, 약간 네. 과학이잖아요. 한국은 우주하면 과학이 떠오르는 그런 겁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주는 우주항공연구원이라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런 데서 발사 행사 같은 거를 주관하고 그러니까 이건 국가 차원의 행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데 미국은 이제 우주가 비즈니스가 되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가 된 순간부터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 책이 바로 그 전환의 순간을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제 우주뿐만이 아니라 여러 과학기술 발전이 결국 하나의 비즈니스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우주 기술도 그 과정에 놓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과 비즈니스가 차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경쟁이거든요. 네. 뭐 과학에도 경쟁은 있죠. 알을 위한 경쟁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비즈니스에서는 그 경쟁이 팜을 위한 얼마나 잘 팔 것이냐. 잘 팔리면 근데 거기 중요한 그 어떤 요소가 경제성 있잖아요. 네. 어떤 가치가 있어야지 팔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 경쟁이 붙었을 때 이게 굉장히 상업적이 된다라는 게 상업적하면 나쁜 것 같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본주의의 대표국이라는 미국이 바로 우주를 경쟁으로 만들어서 우주 기술의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를 마켓으로 이렇게 만드는 네, 거군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떤 식으로 민간 기업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주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기구가 나사잖아요. 네. 영화에서도 우주 영화 나오면 꼭 항상 여기는 휴스턴 하면서 그 나사가 있는 곳이 휴스턴이거든요. 그렇게 나오는데 나사가 국가 주도로 우주를 개척해 나간 곳입니다. 우리로 치면 우주항공연구원 같은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쟁 상대가 없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가 주도고 경쟁 상대가 없으니까 여기가 사실 그러면 공무원 조직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개척하는 것보단 조심성 있게 접근하는 그런 경향이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네요. 네, 왜냐하면 어떤 시도가 100%로 성공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실패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도요. 이게 100%다라고 하지 않는 한 안 하는 거예요. 95%여도 5%의 실패 가능성이 있을 때 잘못하면 내가 옷을 벗으니까. 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면이 생기거든요. 네. 일례로 어떤 게 있냐면 우주 정거장에 부품이 고장 나면요. 사실 거기서 어떤 부품을 조달할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모든 부품을 다 싣고 우주로 간대요. 아, 그렇군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그쵸. 다 싣고 가는 거군요. 근데 그게 고장 나야지 그게 쓰이는 건데 네. 대부분의 한 95%의 부품은 쓰이지 않고 그냥 거기에 버리고 폐기 처분한다라고 합니다. 아, 거기에 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올라갈 때도 엄청난 돈이 들잖아요. 우주선으로 쏘아 올려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비효율적인 그런 어떤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나사가 이렇게 계속 우주를 주도하면 안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고요. 나사의 독점 체제를 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사가 우주 기술의 소유자가 아니라 구매자가 되게 한 거예요. 아, 그렇다면 그 나사가 우주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네. 민간 기업에 입찰을 붙여서 그중에 가장 경제성 좋은 그 기술의 비용을 지불하겠다 그런 거네요. 그렇죠. 아, 근데 한때는요. 바로 그 나사가 인류를 최초로 달에 보내기도 했고 또 잘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냥 단순히 좀 네. 보수적으로 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한때는 또 나사가 말씀하신 대로 잘했었잖아요. 네. 뭐 인류 최초로 우주인을 달에 보내고 지금도 우주인이 그 이후로 달에 못 갔거든요. 아, 네. 그러네요. 엄청나게 빠르게 했었는데 여기가 인생의 아이러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달에 발을 디딘 그 순간 있죠. 네. 더 이상 달에 갈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아, 갔으니까. 네, 왜냐하면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간 1969년이 네. 냉전 경쟁의 한가운데 있었고요. 당시 냉전의 한 축이던 게 이제 소련이거든요. 네네. 이 애청자 여러분 가운데서 소련 알고 계신 분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일 것 같은데, 네, 소련에 유리 가가린이라는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인 우주인을 만든 거예요, 소련이. 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가 그래도 여기 그 만만치 않은 곳인데 쟤네가 우주를 저렇게 정복해? 야, 그러면 우리는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그랬죠. 거죠. 네. 그러면서 마치 이게 체제 전쟁의 대리전 양상처럼 우주 경쟁이 벌어진 거예요. 요즘에 우리 월드컵 결승 가 보면 거의 뭐 국가 대항전 같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우주 경쟁을 한 거네요. 그렇죠. 온 나라가 전부 다 여기에 경쟁에 응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엄청난 예산을 갖다 부어도요. 그래 우리는 소련을 이겨야 돼라는 미국인들의 어떤 응원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당시로서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요. 당시 미국 정부 예산의 4.4%가 나사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이게 4.4%면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겠지만 지금도 나사가 엄청 돈을 쓰는 데인데도 지금은 전체 미국 그 예산의 0.37%예요.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거의 10배 이상 예산이 그렇죠. 들어간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10배 이상 정말 다 쏟아 부어가지고 드디어 달에 갔습니다. 근데 달에 가는 그 순간 이제 일단 소련보다 먼저 했다. 갔다. 그럼 또 달에 갈 필요가 뭐가 있어? 갔는데 뭘 또 가? 이렇게 되면서 국민들의 응원이 열정이 이제 식어버린 거죠. 그렇게 그렇군요. 되면서 그런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투여할 수가 없게 되면서 이제 그 굳이 하면서 달에 보내는 경쟁이 이제 마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람을 달에 보내고 나서도 나사는 계속 국가 주도로 우주를 개발했잖아요. 그렇죠. 그 후에도 뭐 스페이스 셔틀 해가지고 우주를 왔다 갔다 하겠다라든가 우주정거장 계획 같은 것들을 계속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두 개 전부 속도라든가 퀄리티 이런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스페이스 셔틀은 왜냐면 중간에 우리가 발사하는 장면을 보다가 공중 폭발되는 장면도 봤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2004년에 스페이스 셔틀의 프로그램 퇴출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스페이스 셔틀 안 만들 거야. 그랬군요. 그럼 그렇게 되면 국제 우주정거장은 있으니까 거기에 물자를 보급해야 되는데 거기에 싣고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나온 게 야 그러면 이거를 민간 회사들한테 한번 개발 경쟁을 붙이고 나사는 거기에 손님이 되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화물 수송선을 만들 회사를 입찰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회사들이 스페이스X 같은 네네. 회사들이 나와가지고 이 입찰을 따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네요. 그럼 최근에는 그 화물 우주선뿐만이 아니라 유인 우주선도 민간에 개방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화물 우주선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이렇게 실패해도 저 민간 기업의 문제고 우리 처음에 스페이스X 그 발사할 때 실패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뻥뻥 터져도 네. 그 정부 관계자가 그 큰 무리는 안 되는데 어쨌든 그 친구들이 그렇게 터져가면서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결국 나사한테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괜찮은데라고 하면서 2010년에는 유인 우주선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라고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또 스페이스 셔틀 자체의 은퇴는 2004년에 결정이 됐지만 그게 야 내일부터 하지 마. 그럼 내일부터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예 기간을 줘야 되니까 실제로 2011년 은퇴거든요. 스페이스 셔틀은. 네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주 정거장에 사람을 보내려면 러시아에서 쏘아올리는 우주선에 돈을 내고 그 좌석을 구매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게 2011년부터요? 그렇죠. 근데 한 좌석에 7천만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사가 고민을 한 거예요. 또 이제 우주선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나? 아니면 민간이 만들게 하고 우리가 좌석을 사야 되나? 이 논쟁 끝에 그럼 우리가 화물 우주선도 해봤으니 이것도 한번 그 유인 우주선도 탑승권을 사서 타는 구조로 만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이때 나사가 확실하게 선언을 해버려요. 국민들한테 우리가 로켓 우주선을 소유하는 주체가 아니라 서비스를 구매하는 고객이 되겠다라고 아예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버립니다. 네. 그러면 일단 미국도 우주가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뀐 게 한 15년에서 한 25년 정도 전인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이때부터 우주 기업들 속속 나오기 시작했나요? 그렇긴 한데 사실 그 전부터 미국에는 우주 관련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 나사의 하청업체 형식으로 있었고요. 다 학청업체 형식으로요? 그렇죠. 뭐 우주에서 우주식이 필요해. 그러면 우주식도 만들어야 되고 막 그러니까. 네네. 아니면 뭐가 있었냐면 부자들의 좋은 말로는 꿈 실현, 자아 실현 같은 그런 회사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하청업체 같은 경우는 보잉사, 네. 항공기 만드는 데잖아요. 네. 이런 데들은 하청업체부터 우주 관련 사업을 했었지만 이때는 나사가 기술을 알려주는 거예요. 기술을 나사가 개발하고 이렇게 만들어라고 그냥 설계도를 주는 거죠. 그럼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네네. 그야말로 하청업체여서 여기선 기술 개발할 필요가 없었던 그런 하청업체 그렇겠네요. 형식이 있었고요. 아니면 제가 얘기했던 부자들의 약간 그 취미 활동 같은 이런 우주를 취미 활동으로 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일론 머스크죠. 머스크. 그렇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나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잖아요. 네. 이런 사람의 블루 오리진 같은 회사들은 있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요. 일론 머스크 하면 딱 떠오르는 건 테슬라 자동차잖아요. 그렇죠.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창업자가 아니에요. 투자자예요. 네. 창업한 사람이 와서 투자해달라고 해서 투자를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테슬라를 지금 경영하게 된 건데 원래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건 스페이스X입니다. 네. 2002년에 창업을 했고요. 테슬라에 투자한 게 2004년이고 테슬라 경영을 맡은 게 2008년이에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본령은 스페이스X네요. 그렇죠. 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도 블루 오리진은 2000년에 창업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민간 회사의 화물 우주선 경쟁을 주자는 아이디어가 나온 게 나사에서 2004년이니까 이 회사들은 나사 결정을 보고서 저걸 우리가 한번 입찰을 따볼까라고 해서 창업한 회사가 아닌 거죠. 네. 오히려 CEO들이 어린 시절 우주에 가고 싶다라는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회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들이 꿈을 실현시키는 방법이었네요. 교수님 말씀대로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취미 활동에 좀 가까운 것 같은데요? 아마 여전히 나사가 우주기술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정말 취미활동 회사였을 수도 네네. 있어요. 취미활동이 너무 고급스럽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나사가 민간에 개발을 하면서 수혜를 받기 시작한 게 이 회사들이고 그중에서도 스페이스X가 엄청난 수혜를 입게 되죠. 네. 블루 오리진 같은 경우는 제프 베조스가 워낙 주목받는 걸 싫어하는 은둔의 경영자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초창기에 입찰에 참가를 안 합니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돈을 못 받으니까 지금 블루 오리진이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좀 알게 잘 모르잖아요. 네네. 좀 뒤져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요. 이 나사 돈을 따야 돼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전력을 다하거든요. 더 적극적으로 했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래 입찰이라고 하면 그동안 그 거래했던 뭐 보잉 같은 회사들이 먼저 왜냐하면 안정적이니까 네. 그렇게 주도권을 주는데 일론 머스크가 소송을 해가지고 이거는 부당하다. 우리도 참가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입찰에 참가하게 되기도 해요. 그만큼 이제 좀 목숨을 걸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사의 예산과 일론 머스크가 쏘아부은 돈을 다 기술 개발에 쏟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뭐 폭발도 많이 경험하고요. 안 좋은 일도 많이 경험했는데 그런데 이게 실패하면 공무원 조직은 문제가 되지만 일론 머스크는 이거 내가 책임질게. 경험이 되니까 괜찮아 이러면서 와. 계속 독려를 해요. 그래서 그래서 계속 쏘아 올렸군요. 맞아요. 이 책에서도 소개되는 게 펠컨 1 발사 때인데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걸쳐서 3번을 실패합니다. 네. 그리고 2008년은 딱 떠오르는 게 경제 위기잖아요. 맞아요. 이 테슬라도 어려울 때거든요. 발사 3번 실패하고 테슬라 자금난 휘청거리고 일론 머스크도 경제 위기라서 당시 개인적으로 거의 파산 직전이다라고 하는 정도까지 갔습니다. 네. 그래서 야 이러다가 둘 다 망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다가 와 이게 4번 정도 발사할 돈이 있었다고 하는데 3번 실패하고 마지막 4번째 발사에 성공을 합니다. 오, 성공했군요. 네. 그 성공 소식 이후에 스페이스X가 나사와 계약에 성공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아마 4번째 발사가 성공하지 못했으면 스페이스X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지금 우주 산업은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와, 그랬겠네요. 일단 세계 부자 1, 2위를 다투는 일론 머스크도 파산 직전까지 간 시절이 있었었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살아난 이 스페이스X가 우주 산업의 지형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확실히 바꿨겠죠? 완전히 바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스페이스X는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안전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경제성이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바꾼 게 뭐냐면 로켓 재활용이에요. 오, 좋은데요? 예전에는 그 1단 로켓 우리가 우주 발사하면은 뭐 그 로켓 같은 게 가다가 큰 추진체가 막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또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걸 보면서 이거는 마치 비행기를 한 번 타고 그 비행기를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그러면 항공권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우리가 한 번 갈 때 항공권 가격이 비행기 가격이랑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회수해서 쓰자. 재활용 로켓 전략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지금은 펠컨 9까지 왔거든요. 펠컨 1 발사해서 시작했잖아요. 네네. 펠컨 9까지 왔는데 1단을 회수해서 지금 쓰게 됐고요. 다시 재사용하는데 이게 15번까지 재사용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를 15번을 15번 쓰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전에는 그럼 15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를 만들면 15번 쓰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가능해진 게 뭐냐면 스페이스X가 현재 지구에서 가장 큰 발사체거든요. 그래서 펠컨 9을 1년에 96회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1년에 96회면요. 거의 4일에 한 번꼴로 로켓을 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경쟁사 대비 발사 가격이 30에서 70% 그 반값 정도까지 낮아진다라는 얘기죠. 엄청 경제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뭐 인공위성이나 다른 거 싣고 올라가니까 그래서 다른 회사보다도 그 가격을 낮게 부를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더 잘 팔리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민간 위성 사업자나 정부라든가 군 발사 아니면 해외 고객까지 여기 몰려들고 있어서 네. 그 상업 발사 시장을 사실상 장악한 플레이어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비행기 가격이 이제 이 정도면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까지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해요. 차세대 우주선 이것도 개발 중이라면서요. 네, 그 스타쉽이라는 우주선을 개발 중인데 이건 지금 아직 성공한 건 아니고요. 지금 개발 중인 모델입니다. 네. 펠컨 9은 1단만 재사용하잖아요. 가장 큰 거. 근데 2단은 여전히 버리는 모델인데 스타쉽은 그냥 전체 달을 재사용하는 모델이에요. 그리고 와.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주선을 정말 대형화해 버려요. 정말 크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스타쉽은 한 번에 100톤 정도, 100에서 150톤 정도까지 싣고서 우주로 갈 수 있는 초대형 로켓입니다. 근데 초대형 로켓인데 네. 100에서 완전 재사용이 가능한 그렇죠. 거예요? 근데 100에서 150톤 하면 좀 감이 안 오실 텐데 네. 이번에 우리가 발사한 누리호 있죠. 그게 네. 1.5톤이거든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큰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비용이 확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선 화물 가격이요. 1kg당 200달러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이게 성공하면. 네, 그렇겠네요. 네. 지금 누리호를 또 비교하면 그렇지만 1kg당 44,000달러거든요. 근데 1kg당 200달러면요. 지금 미국으로 그 소포 보낼 때 네네. 1kg당 한 30달러 정도 합니다. 그 미국에 소포 보내는 거나 한 7배 정도 더 주면 우주까지 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개발되면 완전 달라진다라고 보는 거죠. 언제 개발이 될까요? 네.
그러면 그 스페이스X 외에 다른 기업들도 있을까요? 나사가 뭐 화물이나 사람 수송 같은 데 쓰는 비용이 전체 예산에서 7%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기술에도 돈이 어마무시하게 배정돼 있는 거죠. 다른 기술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몇백 개의 우주 스타트업들이 이미 기술 경쟁 중이에요. 어떤 네. 기업들이 있냐면 뭐 우주 쓰레기 치우는 기업, 그리고 매일 지구 상태를 업데이트해서 그 사진 찍어서 업데이트하는 기업, 우주 광물을 채취하려는 기업도 있고요. 우주에서 3D 프린터를 제작해서요. 부품을 싣고 갈 필요 없이 거기서 부품을 자체 조달하려는 그런 기업들도 지금 투자를 받아서 기술 개발 중입니다. 네. 이 중에 대학생이 창업한 우주 기업도 있어서 와. 와, 이러니까 빨리 한국이 따라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주 시장이 점점 개발이 되면서 네. 다른 기술들도 많이 필요하게 되고 여러 맞습니다. 산업들이 발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도 이번에 그 민간이 주도를 해서 누리호를 발사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온 걸까요? 이번에 누리호 발사가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항공우주연구원 주도로 발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민간의 기술을 이전해서 민간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누리호 발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민간 경쟁 체제로 우주를 개방한다라는 그 전환기에 딱 왔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게 너무 스케일이 커가지고 이건 누가 들어가기가 힘들어라고 했지만 사실 이제 들어가면요. 우주 개발은 천문학적인 그런 이득이 걸려 있기도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16푸시케라는 소행성이 있습니다. 그거가 거기에 있는 광물을 채취 가능해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보기에는 채취 가장 가능한 그런 행성으로 뽑고 있는데 네네. 거기 이제 보니까 니켈이나 구리, 백금 같은 광물 자원이 묻혀 있대요. 근데 거기 있는 가치가 1경달러가 넘다라고 합니다. 1경달러. 와. 그 숫자가 너무 많아서 감도 안 오잖아요. 네. 감이 안 와요. 2023년 기준으로 지구 전체 총생산의 10만 배 규모라고 해요. 10만 배요? 그러니까 우주 광물 채취가 가능하면 경제적 가치가 상상 초월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네. 이렇게 우주 개발에 서로 경쟁적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도 속도를 빨리빨리 내야겠네요. 그렇죠. 우주는 넓긴 한데요. 아까 광활하는 거 생각하셨잖아요. 네. 근데 우주 산업은 아직 작아요. 그래서 한번 풀리기 시작하면 우주처럼 넓어질 게 우주 산업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한국이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게 반도체인데 예전에 반도체 불모지일 때 이 사업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 반도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좀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우주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하지 않나 싶을 때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유는 우주를 경제적 관점으로 보는 건 사실 그동안 한국에서는 보통 나온 책은 아니에요. 다 기술적으로 접근했죠. 네네. 그래서 이런 인사이트를 좀 얻어보시고요. 공직에 계시든 민간에서든 모두 좀 거시적인 마음으로 우주 개발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시장을 빨리 접근할 수 있다. 이런 마음에 좀 소개를 해드린 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책 함께 살펴보면서 이 우주 산업에 대해서 좀 네. 더 자세하게 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되게 네.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더 이상 탐사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장이 됐는데요. 인피니트 마켓이란 책을 통해 무한한 확장 가능성이 있는 우주 산업에 대해서 이시안 교수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은 보일러입니다. 9723님 보일러, 6194님 정답 보일러 보내주셨습니다. 2256님 보일러 바꾸고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따뜻한 겨울 되세요. 2581님 정답 보일러. 지역 난방을 이용하는데 겨울이 되면 관리비가 걱정돼서 무릎이 시립니다. 그래도 내복 착용으로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합니다. 추위와 친구가 되려고요. 감기 걸리시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보일러 따뜻하게 틀어서 따뜻한 겨울 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을게요. 현재 충남, 전북, 전남, 서해안 지역 및 제주도 산지를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 눈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 내일 뵙겠습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